스카이어 서프 타임즈 2024년 4월 2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일반 언론 뉴스에서 편집하기보다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유튜버 두 군데에서 발췌를 해서 주로 편집을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The Rise of the Rising Sun, 이것을 우길승천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일본, 떠오르는 태양처럼 거침없는 기세, 이너워드 오브 제페라는 용어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우두머리다, 일본이. 이충근 국제정치학 박사의 그 방송분을 좀 편집을 해 봤습니다. 일본이 막강해질 것을 가정하는 프리드먼 교수, 가정이라는 용어들을 우리는 이제 많이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다 그 생략하고 그 편집된 부분만 보면은 동시에 일본은 2020년대에 어떤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21세기 중년 무렵 경제적 파탄 상태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이 현재와 같은 상태를 계속 그 유지한다면은 파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노동력과 에너지 문제 사이에서 일본은 지역의 강대국이 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뭐 군국주의가 부활하든 어떻게 되든 일본이 살기 위해서 강대국화를 다시 갈 거라는 얘기죠. 우리는 일본이 2020년대에도 지금과 같은 조심성과 평화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없다. 일본의 마지막 수단은 군사주의 확산일 것이다. 그것이 오래 걸리는 일일지라도 군사주의는 궁극적으로 일본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2040년에는 미국과 갈등을 일으킬 정도로 다시 막강해질 것이라고 예상. 그 경우 미국은 한국과 중국을 통해 일본과 균형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또 너무 커지면은 또 견제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미국은 누굴 통해서 중국이 완전히 망하는 건 아니니까 중국과 한국을 통해서 또 견제할 거다. 이런 견해를 The Next 100 Years라고 프리드먼 교수가 쓴 책에 나온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Disunited Nation이라고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각자 도생의 세계 관계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 건데 유명한 그 지정학자죠. 피터 자이안.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플라자 합의 후 일본은 디소싱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플라자 합의 이후에 디소싱이라는 게 그 뭐 좀 이해는 하고 있는데 마땅한 번역 용어는 뭐 제 수준엔 떠오르진 않네요. 일본은 더 이상 수출용으로 상품을 대량 생산하지 않는다. 이 디소싱의 개념 속에서 이제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일 것 같아요. 일제 자동차의 생산량이 5분의 1만이 해외 시장을 겨냥한 생산이다. 세계에서 가장 무역 의존도가 낮은 나라가 돼버렸다 이거죠. 중국과 일본의 싸움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을 주인공은 일본이다. 중국이 아니다. 게다가 네 번째 문제도 있다. 앞에 뭐 여러 가지 그 세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일본은 근데 홀로 싸우지 않는다. 누구하고 싸우냐? 그 일본하고 동맹을 맺은데 한국 포함하고 미국, 그 다음에 이제 뭐 필리핀, 대만 뭐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겠죠.
중국의 힘을 가장 우려할 나라들은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할 터인데 그중 가장 좋은 조치는 일본과 동맹을 맺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윤 정권의 일본과 동맹을 맺는 방향으로 지금 외교 정치를 해나가고 있는데 외교 정치상으로 그 윤 정부가 잘못했다고 절대 보지는 않습니다. 이번 총선의 증거에 대해서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러네요. 한국이 중국과 거리를 두고 친미 친일 외교한 결과가 총선 참패 교훈 삼아 더 실용적 외교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 요 뜻은 중국한테 배신 때리지 말아라. 그동안에 잘했지 않느냐. 근데 왜 윤정부 들어와서 왜 친미 친일적으로 가느냐. 그래서 총선 패배도 니들 외교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 국민들이 외교 정책 때문에 총선을 국민의 힘만이 아니고 민주당을 찍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교보다는 내치의 문제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한국 사람들은 또 이성보다도 감성이 풍부한 종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자극이 돼가지고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5분의 1만 수출하는 일본인데 이런 그 자료를 또 그쪽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앞뒤 순서들을 막 많이 바꿨습니다. 소련과 일본을 제압하기 위해 중국 키웠던 미국, 잃어버린 30년을 보상이라도 하듯이 이제 다시 일본을 불멸의 파트너로 우대하기 시작했다. 중국을 그 목적은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뭐 2순위 정도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충근 박사가 인용한 자료에는 세계 5위의 그 잘 나가는 차들 2023년도 1분기 실적인데 테슬라가 1위긴 합니다만은 모든 게 네 가지 모두는 도요타 겁니다. 또 2020 요게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거를 이제 다시 글로 풀어놓은 거고요. 한국 거 안 보이죠? 그 다음에 2022년도 미국 내 최다 판매 세단이 있는데 도요타 캠리 다 그 도요타가 테슬라가 3위로 돼 있고 혼다가 들어가 있고 닛산 께 들어가 있고 현대가 그 엘렌트라 아반떼가 7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위에서 10위까지 하는데 도요타가 단연 1위고요. 한국이 어디 들어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 7위 여기 현대 엘란트라 여기 있고 쉐보레스는 이제 그 GM 거죠. 기아 포르테가 9위로 들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도지라는 데는 제가 어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게 그 미국에 있는 무슨 저기 그 공장인 것 같아요. 도요타에 미국에서 그 공장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일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워싱턴에서 귀빈 초청 형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바이든이 일과 불멸의 파트너십 기시다 미와 세계 과제 해결하겠다. 이제 평화주의 뭐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한마디로 이제 이 중국하고 지금 냉전 중인데 신냉전인데 만약에 열전이 일어나면은 일본이 그 대신 나선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다가 아소 다로 그 노인네가 또 그 전 대통령 트럼프를 찾아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관 미일 관계는 영원한 겁니다라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벌써 미리 딸랑딸랑 이렇게 하러 갔죠.
이런 거로 봐서 지금 일본의 그 재부상은 현실이 돼갈 것 같습니다. 일본 국민 내부 생활은 어쩐지 몰라도 일본 자체의 국력은 그렇게 돼갈 것이다. 그래서 각자 도생이 세계와 지정학이라고 요거를 상당히 시간을 들여서 편집을 그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핵심적인 거는 해군력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관 페리 제독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개항이 됐지만은 자관 발빠르게 1890년대 중반 최초로 자체 제작한 강철 전함을 건조했고 1819세기에 벌써 1922년에 전 세계 최초로 항공모함을 진수한 나라입니다. 자유무역이 없던 시대 근대화 산업을 추진하던 일본은 결국 제국이 되어야 했다. 일본의 군국주의 이 같은 행태를 보고 미국은 멈칫했다. 일본의 급속한 기술 향상, 정광석화 같은 군사적 팽창, 도덕적 원칙이 없다는 속성을 파악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토리가.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호전적이지만 허물어져가는 중국은 결국 일본이 상대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일본이 그 디소싱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전략적으로 한 게보다도 환율 조작에 의해서 그 엔화가 그 이제 못하게 되고 엔화 가치를 올려버리니까 수출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줄어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을 지금 하는 것은 일본처럼 환율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 금리로 공격을 하니까 미국 금리는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에, 중국 위안화는 금리를 내려야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차이에 의해 가지고 또 위안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악착같이 수출해야 먹고 살게끔 형편을 만들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중국이 덤핑 수출하지 말라고 미국이 가서 그 재무장관하고 그다음에 국무장관이 가서 얘기를 해 본들 지들은 살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싸게 수출을 해가지고 먹고 살라고 그럴 거다. 그 결과는 아마 체력이 소진돼 가지고 저는 중국은 해체될 것을 희망합니다. 책을 계속 소개하는데 일본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자관 무조건 항복했지만은 다시 재무장을 또 공장을 다시 가공하게 된 것은 냉전 때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피터 자이안이 빼먹은 것은 한국 전쟁도 좀 넣어주지 그랬어. 한국 전쟁 때문에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공장을 돌렸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 F-35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일본 해군이 자관 무장을 할 경우 중국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입지는 먼지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투 더스트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베트남, 미국 그리고 그 밖에 여러 나라들이 중립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게 1922년에 최초로 세계 최초로 항공모함을 만들었는데 일반 배 위에다가 이렇게 그 철 구조물인데 그때 비행기 갑판은 나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세계 최초로 만들었는데 석탄에 의해서 그 증기로 했겠죠. 이런 그 항공모함 전술을 생각해낸 거, 제국이 되면서 원재료 확보 이런 등등이 중요하니까 일본은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무역 자유가 아니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원재료 확보를 했었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이제 미국이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고 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입니다. 비행기가 지금 뭐 탑재되지 않은 상태의 배가 촬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그런 능력이 지금 있는 일본이죠. 여기에 이제 이 미국처럼 뭐 이렇게 크라프트인가 뭔가 그게 걸려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F-35는 수직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할 수 있도록 지금 강 개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준비를 무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히스토리 레이건 행정부 때 히스토리부터 쭉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이 일본한테 이제 위협을 한 것은 환율 조작을 그만두든가 미국이 세계 질서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을 위험을 감수하든가 양자택일해라 요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그 환율 조작의 주범은 독일, 프랑스가 주범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일본은 곁다리 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또 좀 우호적으로 해주고 있네요. 어쨌든 그 프라자 합의로 일본이 이제 그 잃어버린 30년을 가고 중국은 그때 부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중국을 자꾸 죄니까 그 미국이 냉전 중이죠. 전혀 어울리지도 않게 중국은 이번 블링컨의 방중에서 안정성과 하연 나선형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미국에게 요구했다. 이게 그게 어울리지도 않고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그런 얘기 같아요. 일본은 현재 세계 질서 아래 제국의 혜택을 모두 누리면서 대가는 하나도 치르지 않음으로써 놀라운 성과를 거둔 거지. 군사력으로 돈을 쓰게 되면은 그렇게까지 안 올랐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다 좋다. 그래. 그게 계획이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평균 국민소득을 뛰어넘어 버린 적이 있다 이거죠. 그때 죽이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일본을 많이 부추기고 있네요. 일본은 인류가 구축한 사회 가운데서 가장 기술적으로 발달된 사회이고, 일본은 계속해서 인간의 가능성을 한계까지 밀어붙일 것이다. 뭐 중국이 넘버1이 된다고 했지만 1979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재팬 에즈 넘버 원이라고 또 책도 낸 적이 있고 현재로서는 다시 미일 그 동맹이 뭐 바이든이 표현한 대로 불멸의 그 파트너십으로 옛날에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으로 서로 치고받았던 그런 사이가 이제 중국이라는 그 공동의 적을 맞이해서 강하게 말하자면 친밀해지고 있다. 여기에 이제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을 거냐가 또 좀 문제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초크 포인트라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초크 포인트. 이거 초크라는 게 참 중요한 용어입니다. and US and 크로치먼트 뭐 이렇게 돼서 좀 이 소개를 하는 그런 거고요. 국가의 그 국력은 해상력에 의해서 의존된다. 그리고 해군력이라는 것은 쉽게 개발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숨겨온 게 아니고 원래부터가 해군력이 셌었다. 이런 얘기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오커스 일본 가입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자존심 조금 세워준다고 미국 오커스 첨단 군사 역량 공동개발 파트너로 한국도 고려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지. 그러면은 어,
이게 오커스가 일본이 들어가면 조커스가 되고 한국까지 들어가면은 코커커스가 된다. 어, 코저커스가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뉴스가 또 다른 뉴스에서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그 찰스 폴린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이 지금 그 우리나라 한미일 그 군사 훈련은 공군 해군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전쟁을 각오하는 거지 하는 것인지 육군 사령관이 한국 육군과 일본 육상 자위대가 하와이나 알래스카에서 함께 훈련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삼국이 함께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아버지가 한국에 참전했던 분이라고 해서 한국에 대한 또 그 애정이 남다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자, 결국 최종 전쟁에 실리는 육상전에서 결판이 나는 거죠. 깃발을 꽂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그 육상 훈련도 같이 하자. 이런 얘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세가. 여기에 또 뭐 잠깐 뭐 이렇게 목로 방송이라는 게 있는데 일본의 승천을 또 다뤘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그 국제 외교적인 정세보다도 일본이 왜 이런 드라마를 만들었겠냐? 비벤트라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이 다 미남미녀네. 배우들이니까 그렇겠지. 근데 이게 그러면 뭐냐, 비벤트라는 게. 원작이 후쿠자와 같이 오고 연출도 후쿠자와 같이 오가 했다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자위대에 이게 뭐 암이라는 건가요? 암 조직인데 비밀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별반, 뭐, 뭐 별반, 특별반, 뭐 우리나라는 뭐 그 국정원의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그 국방부의 무슨 비밀 조직 이런 거 이런 영화를 10회를 만들어 가지고 히트를 쳤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그 게이오 기축고 그 출신인 모양인데 다 그냥 초등학교서부터 아니 유치원부터 그 대학교에서 정치학까지 하는 과정에 키가 190cm나 되는데 일본인으로서는 이렇게 큰 사람이 있기가 힘들죠. TBS TV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 케이오 기축고 대학이라는 데가 의미 있는 그 이 일본의 아마 그 극우적인 그런 그 분야에서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조지아 얘기를 그 유명 유튜버 그또 요 스카월드라고 있어요. 조지아 국회 여야 난투극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현직 여당 대표에게 주먹을 날릴 때 러시아 어머니는 잘 계시냐 하고 주먹을 날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당 국회의원들한테 다시 둘러싸여가지고 이 야당 대표도 조 터진 모양입니다. 입술이 이제 부러튼 거 보니까. 놀랍게도 주먹을 날린 야당 대표는 의사당을 나와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근데 조지아의 여당이 처리하고자 했던 법안은 반 LGBT법과 외국인 대리인법이랬는데 요거는 뭐 뒤에 가서 좀 소개를 하기로 하고요. 조지아에 대한 역사를 쭉 그 설명을 했는데 결론은 푸틴이 그 러시아에서 장기 집권하는 빌미를 줬다. 왜냐하면은 그 소련 해체 후에 분리주의 운동이 들끓었는데 그 이 러시아가 푸틴이 침공을 해가지고 일부 지역을 그 자치주 만드는데 성공을 했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미국 그 조지 대통령한테 그때 미국 대통령도 처음 알았다고 우리 그 조지아 쳐들어갈 거니까 요거는 양해하셔. 요렇게 그 올림픽에서도 정치 노름을 하고 있던 거로 정한 조지아도 강대국 사이에서 힘든 나라인데 이게 또 이 러시아는 뭐 그 종교가 없다고 그러지만 사실 러시아도 그
러시아 정교회라고 있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 원리 기독교 국가라고 그 조지아를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서적으로는 러시아는 싫어하지만 정서적으로는 또 러시아인 가치를 생각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외국인 그 LGBT법 반대는 기독교 국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외국인 대리인법은 외국으로부터 20% 이상 자금 지원을 받은 단체는 등록을 강제로 해라. 그래서 20% 이상 자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자신들이 외세의 이익을 위해 활동 중이라고 선언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정치 탄압도 될 수 있다 이게요. 반정부 시위단체를 억압하기 위해 러시아가 비슷한 조치를 취행하니까 야당 대표가 주먹을 날리면서 러시아에 있는 네 어머니는 잘 계시냐 하고서 주먹을 날렸다는 거예요. 그 설마 이놈들 겉으로는 친서방이지만 사실은 친러인가?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조지의 드림당 지금 여당 인마인데 창립자이자 전 총리 현 명예회장 아직도 실세라는 소문이 있어 이렇게 생긴 사람이 모양이에요. 조지아 국민들이 이후에 가입을 희망하지만 사실 그 흑해를 그 중간에 있어가지고 또 거기가 그 산악 지역이죠. 그쪽이. 그렇게 이제 그 러시아가 남진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게 코카서스 산맥이래나 뭐래나 그렇게 돼 있는데 차관 그 국교를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 아주 그 종교 국가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곁들여서 그 헝가리 제국을 이뤘던 헝가리 여기서도 지금 뭐 인구가 준다고 이민 숫자로 채워서는 안 되고 헝가리 애들을 많이 낳아야 되지 않느냐. 이민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그 항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낮은 출생률과 이민 확대는 유럽을 문명적 자살로 이끌 것이다라고 말하면 논란이 되었다 하는데 독일이 이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나라로 현재는 돼 있죠. 경제는 발전하는데 일할 사람은 그러니까 하급 일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결국 터키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그 기독교는 그냥 유적으로 남는 선 정도로 돼 있는데 문제는 이슬람은 종교를 유적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생활로 돼 있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그 이슬람 그 회당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틱톡 매각과 라인 매각은 슬프 타임즈에서도 이미 그 다뤘습니다. 이거를 또 잘 정리를 했고요. 일본이 그 사실상 라인의 지분 매각을 요구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본 애들이 갑자기 이러는 것도 아까 우길승천하고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어,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일본이 그 일본인들의 정보를 우리나라 한국 서버에 들어간다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제 이 일본인들도 그렇게는 몰랐는데 사실 50%에 손정희 씨하고 50% 50%니까 야후 재팬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라인 거 야후 재팬을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보면서 일본 뉴스를 많이 보게 되고 또 그 네이버에서 그 자동 번역을 해주니까 일본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된 그런 또 문명의 이기를 저는 누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분 매각을 100% 하라는 건지 뭐 하는 건지 한국 정부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매우 귀추가 주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 일본의 그 대지진 때 전화는 안 통하고 막 그래도 라인은 통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라인은 그래서 히트를 했다는 건데 일본 내에서
얘네들 왜 이러는지 몰라. 동맹국끼리 동맹하자며 이러시면 안 되지. 뭐, 이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지금 은둔 모드로 있죠? 은둔 모드. 하도 문재인 정권 때 시달려가지고, CEO 아니고, 뭐, 하러 해가지고 저기 뒷방 늙은이로 들어가 있는데 실세죠, 이 사람이 사실은. 손정희 씨, 그 50대 50, 아주 그냥 공동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2차 반려까지 하고 2차 행정 지도까지 발행을 했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총무성 장관인 모양인데 대신 닭 다케야키 마츠모토 이 친구 얼굴 좀 기억해 놔야 되겠네. 이 친구 왜 이러는지 몰라.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뭐 이미 다뤘습니다만은 결론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어, 미래 세대의 부를 현재 가져와서 우리만 잘 받아 처먹으면은 되냐 하는 게, 이 사람도 그 조심스럽게 얘기했지만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왜 얘기가 안 나왔냐 이런 얘기예요. 그 30년 뒤의 일을 지금 얘기해서 못하나 하는 그 단말마적인 그런 시각을 그 무슨 위원회다 뭐 수기단이다 이따위 개따위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해본들 의제 자체를 두 가지만 내세워서 거기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논의를 해서 우리 책임 아니다 국회의원 새끼들도 그따위로 하는 그 졸속 그 아주 치사한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거 아주 그 먼 미래 한국을 기대할 수 있겠냐 그러면은 참 이거 보면 한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도 왜 결론은 지속 가능성이 빠졌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그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게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주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발표되자마자 그냥 동네북처럼 얻어 터져가지고 지금 이게 그 1번서부터 3번까지 한 계획안은 지금 쓸데없이 돼버렸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기여 방식, 단계적 확정기여 방식 전환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자동 안정화 장치 뭐 읽어본들 제가 전문적이 돼가지고 잘 이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 수기단이고 나발이고 그 저기 국민 뭐 500인 위원회 그따위 거 다 집어치고 국민연금 기금 운영 실태부터 감사하라. 왜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데 일본에서 뉴스를 힌트를 줘요. 할 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국민연금 65세까지 납부한 숨긴다. 연금 적립금 250조 엔의 불편한 진실. 2024년 4월 25일 제가 스르포 타임즈에서도 다뤘습니다. 재원 부족하다는 나라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 250조 엔이나 있는데 이거를 돈놀이 해가지고 돈을 벌면은 기업이 직원들한테 월급 주듯이 뭐 적게 받고도 많이 줄 수 있는 것은 그 연금기금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은 국민들한테 부담을 적게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당연히 옳은 얘기다 이게. 우리나라는 연기금에 대한 운행 행태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되는 게 없어요. 근데 일본은 뭐 GRIF인가 그거로 해가지고 공개를 한답니다. 그거를 제대로 읽어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이 원점에서 다시 얘기해야 됩니다. 감사부터 해서 기금 운영 기금 국민연금 기금 운영 실태 이거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여기에서도 그이 건강보험,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고령화로 인한 병원비, 늘어나는 부양비 등 어떻게 해결 이게 전반적인 고민거리가 있는데 나중에 뭐 다 세금으로 결국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제게는 구체적으로 많이 몇 프로 더 거둘 거냐, 그 다음에 얼마를 받을 거냐, 여기에 그 매몰되지 말고, 국민연금이 돈을 버는 게 지금 어떠냐, 그 돈 운영하는 게 독자적으로 그 전문가들이 잘 운영하고 있느냐, 이런 거부터 국회에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식루타 주식에 대해서 이 정민아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했는데 요 8군데 중에서 포스코 퓨처엠을 제가 분석을 했어요. 한미 반도체는 이미 한 것 같고 LNF도 한 것 같고 TCC 스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전에 한 분기권을 해본 것 같은데 시장 가격은 시작 가격은 있는데 지금 5만 원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금속 및 광물. 요게 그 니켈 도금 강판인가 뭐 그래서 특별하기 때문에 금량은 뭐 그저 저는 그렇습니다. 금량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은 잘 다루진 않았습니다만은 3천 당락 한번 한 것 같고요. 이게 뭐 가격 높은 데가 HLB라는데 많이 이름은 들어봤어요. 에코프로 했나? 뭐 장관 재룡전기 글쎄요. 여기도 뭐 별로 대주전자재료 JYP 한번 또 해볼까? 잠깐 생각은 해가지고 저도 그 랜덤 샘플 해가지고 좀 자꾸 그 분석을 해서 그 스루풋 회계 마인드, 스루풋 그 마인드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원가 세계에 우리들이 쭉그 세뇌돼서 살았기 때문에 자꾸 이 다른 세계관으로 이그 시장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칩스 앤 미드 이것도 반도체 관련이고 도소매 하는 데도 있고 우리 기술 투자가 내부 소비재다. 이게 글쎄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기술 투자하는 회사인데 자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